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이종근의 HQ 고품격 시사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이종근의 헤드쿼터 이종근의 HQ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지난주 수요일 제 방송 시간이 4월 초파일,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건너뛰다 보니까 2주 만에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2주 동안 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4월 10일 투표일 이후에 보수 우파를 지지하신 많은 유권자들 또 많은 국민들이 참 암담한 심정을 서로 토로한 글들을 커뮤니티에서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갈 것인가 암담하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열흘 동안 많은 일들이 또 벌어졌고 또 많은 또 다른 어떤 희망들이 엿보였고 물론 또 절망적인 소식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일어서자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보수우파의 맥을 다시 이어갈 것인가 라는 진지한 고민을 하는 많은 모임들도 또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희망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전진하지 않았을 겁니다. 절망하지 아니한 때가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늘 우리 민초, 늘 우리 국민들, 늘 유권자들이 튼튼하게 희망을 바라보면서 손을 잡고 미래로 한 걸음씩 나아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또다시 힘을 내는 그런 5월, 그런 6월, 그런 2024년 또 다른 2025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오늘 5월 22일 오늘의 HQ는 역시 오늘의 아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아트, 오늘의 일면 톱을 말씀드릴게요. 자, 특검 거부권 블랙홀에 빠진 협치라는 제목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최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돼서 지금 야당이 특검법을 통과시켰지요. 그러자 대통령이 이것과 관련돼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했고 정확하게는 제2요구권이죠. 그래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거 다시 생각해 봐 주세요 하고 국회에 다시 되돌리는 것을 제2요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시 이제 국회로 넘어오게 되고 이번에 국회가 5월 마지막 국회죠. 22대 마지막 국회의 본회의가 28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8일에 제적 의원의 3분의 2가 넘어야지만 그대로 다시 한번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공표까지 가능합니다. 그 법이 발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특검법이요. 그런 상황인데 정시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기사에 따르면 특검 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헌법 정신을 한다면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특검이라는 것을 만드는 이유, 특검은 사실 법의 예외성입니다. 법은 특정해서 어떠한 사람을 어떤 혐의로 어떠한 기간 동안 하라고 명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국회가 여야가 합의로 이종근을 한 달 동안 수사해서 이종근의 어떤 뭐 혹세 무민죄를 수사한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면 그 법은 불가능합니다. 법의 원칙성, 투명성, 그리고 법의 보편성, 법의 일반성에 위배됩니다. 법은
보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이종근을 위한 이종근을 겨냥한 법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혹세무민죄를 저지를 수 있는 포괄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범죄 혐의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어야만 합니다. 그게 법이 만들어진 근대에 있어서 법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그런데 특검법은 예외입니다. 특검법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법의 보편성, 일반성, 이런 법의 지속성 이런 부분들과 위배됩니다. 특검법은 특정인을 겨냥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여사를 특정합니다. 그리고 기간을 특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보름, 이런 식의 2개월, 3개월, 이게 다 못하면 플러스 며칠 이런 식으로 기간을 또 한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사 혐의, 수사의 대상을 또 특정을 합니다. 이렇게 특정해서 법을 만들면 법의 원칙, 그러니까 법의 정신을 위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만들었느냐고요? 바로 기존의 어떤 법으로서 수사를 했을 때 그 한계가 있을 때, 그러니까 기존의 법으로서 이거를 수사할 수 있는 권력기관,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지금의 공수처라든지 이러한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했는데 법의 한계, 그러니까 이들의 수사에 한계가 보였을 때 특정하게 예외성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예외성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 중립성. 그러니까 여야든 어떠한 진영이든 그 특정 진영의 이익에 그런 어떤 부합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꼭 합의를 봐야 되고 그 합의를 보는 어떤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특검을 누구를 임명하느냐 에 대한 추천권과 그 다음에 그것을 임명하는 어떤 과정을 합의를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야든 어떤 정당이든 어떤 정파든 그 특검이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인정하자라는 결과가 그런 과정이어야 그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서 실장이 이 설명한 이 특검법의 문제는 뭐냐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여야가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특정 정당만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검을 이렇게 임명하다 보면 이게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원칙이 무너지면 어떤 결과가 났느냐고요? 이제 후에 어떤 진영이 집권을 잡았을 때 그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서 특검을 남발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서 남발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하는 배경을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고요. 헌법에 규정된 법률안 거부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고요. 그 다음에 의석수만 앞세워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거대 여건 또한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사실 법률안 거부권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특검이 통과되는 과정은 과연 아까 법에 부합됐느냐, 법의 정신에 부합됐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10번의 거부권이라고는 하지만 그 10번의 거부권, 그러니까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모든 법안들, 이를테면 양곡관리법이라든지 간호법이라든지 이런 법안,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법안들을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통과시키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민영배 의원 같이 법안 소위와 관련돼서 우격다짐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편법을 동원했잖아요. 탈당을 시켜 무소속으로 해서 그 법안 소위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심사소위에 집어넣어갖고 그대로 그냥 자기네 그 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온갖 그 편법을 다 동원해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 과정 역시 정당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죠? 이거는 입법부의 권한이다. 다수당이 취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그 권한이 있는데 대통령의 권한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대통령의 거부권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적법한 그런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법을 어겨도 법의 정신을 어겨도 대통령이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못 참겠다라는 식의 내로남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사설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칙과 법치의 힘 보여준 파업 일수 급감. 약간 좀 다르지요. 뭐 앞에 부분은 협치가 안 됐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뒤에 부분은 원칙과 법치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지금 2년이 넘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총선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윤석열 정부가 너무너무 다 잘못했다 무조건 이런 식의 그 윤석열 정부의 과만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자면 윤석열 정부의 공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설에 나온 부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역대 정부가 시작이 되면 늘 파업에 시달렸습니다. 특히나 보수 정부보다 진보 정부, 우파 정부보다 좌파 정부가 들었을 때 더 난리를 쳤습니다. 그들만의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가장 파업 일수가 많았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자, 그냥 쥐고 흔들었어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원래 인권 변호사이고 그리고 노동운동의 편이었다. 그리고 노동자의 편이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불법 파업은 나도 참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시에 철도노조 파업을 경찰을 공권력을 동원해서 무력화시킵니다.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 좌파의 대통령이 학을 뗄 정도로 이 민주노총의 이 철밥통들의 정권 흔들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막아낸 사람이 최초로 막아내고 민주노총과 싸워서 이긴 대통령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그 점을 지금 이 사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로 손실 일수. 자, 근로 손실 일수라는 것은 얼만큼 이 파업을 했고 그다음에 얼만큼 노동자가 이 참여를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만큼 우리가 이 손실을 받느냐를 수치화한 겁니다. 그 수치를 봤을 때 근로 손실 일수가 역대 정부의 37%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즉 파업이 단순 수치로만 단순 퍼센티지로만 비교를 하더라도 많이 쳐봤자 40%, 그러니까 60%가 급감했다는 겁니다. 지난 2022년 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원칙 있는 대응, 그 당시에 기억하시죠? 민노총이 항복선을 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로 처음이었어요.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원칙을 강조하면서 흔들림 없이 취재해온 덕분에 이렇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 기업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2023년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가 자그마치 전년 대비 4.9%가 늘어난 191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비교할 때도 46%에 불과했다고 하고요. 이 역대 어떤 순위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로손실 일수가 가장 많았던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그 다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공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늘 그냥 그 철밥통들의 파업으로 제대로 일도 안 하고 엄청난 손실을 한번 파업하면 현대자동차니 혹은 뭐 삼성은 아니더라도 현대자동차를 포함해서 수많은 그런 현장에서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수십조 원에 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지금 원칙을 통해서 노사 법치주의를 안착시켰다. 그리고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그런 어떤 불법적인 어떤 파업이 줄어들었다. 물론 정말 윤석열 정부가
원칙 있는 대응을 한 이유도 분명히 있지만 여기에는 MZ세대의 노조도 생기고 MZ세대가 노조를 보는 시각이 운동권, 그러니까 정치투쟁에 대해서 노조가 왜 정치투쟁을 하느냐,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이 노조 본연의 그런 운동을 하겠다. 그리고 그 노조 본연의 운동을 하는 노조 운동에 대해서만 찬성을 하겠다는 MZ세대의 노동관도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 노동운동을 탄압한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이 제대로 가기 위한 법치주의, 원칙주의를 세운 것이고요. 도리어 미조직 근로자를 위한 그러니까 노조가 없는 그런 사업장에서 혹시나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것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노동약자보호법과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보완적인 그런 이 법 제정도 상당히 중요한 이 노동 정책, 그러니까 이 정부의 노동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거에서 이 정당이 패배했더라도 노무현 정부가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아투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이슈 두 가지를 갖고 일단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 직구 논쟁 2라운드 승자는 감 떨어진 오세훈과 감 잡은 한동훈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해외 직구 해보신 분 시청자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지금 해외 직구가요, 자그마치 6조 원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곧 7조 원을 돌파한다고 하고요. 20, 30, 40, 50 세대에서는 10명 중에 4명이 지금 직구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구를요, 물론 10대 빼고 또 70대 이상 좀 제외한다면, 어쨌든 전체 국민의 굉장히 중추라고 할 수 있는 20, 30, 40, 50 세대의 지금 그런 이 직구가 벌써 10명 중에 4명이 직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직구와 관련된 정책은 그야말로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부가 국무조정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이고, 해외 직구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위해한 그런 물질이 있거나, 그리고 어린이들과 관련된 용품이 있거나, 전기, 이런 어떤 제품이거나, 이러한 부분들의 80개 품목을 선정을 해서 KC 인증을 거쳐야만 직구를 허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 딱 사흘 만에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비슷한 유형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뭐가 떠오르죠? 5세 미만의 어린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임명된 지 43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바로 그 정책 때문이죠. 그 정책이 사실상 그른 정책은 아닙니다. 이번에 이 규제도 무조건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책이 안착되려면 엄청나게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그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그런 제도적 보완을 한 다음에 발표를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그걸 덜컥 발표하니까 학부모들이 큰일 났어요. 그렇게 되면 많은 어떤 학부모들의 불편함과 걱정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또 그 정책이 만약에 시작이 되면 학교 자체의 선생들 역시, 교사들 역시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관료들은 딱 발표만 하고 그건 그 다음에 생각하자라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이번 직구도 역시 엄청난 지금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단 사흘 만에 그냥 꼬리를 내릴 정도였지요. 자, 이 해외 직구는 거의 한국판 소비자 운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도 커뮤니티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목도를 했습니다. 해외 직구란 다른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문제입니다.
개개인의 문제예요. 개개인이 바로 물건을 사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실생활용품 중에 한국산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편의점에 나가거나 혹은 슈퍼마켓에 가거나 아주 저가의 제품들, 다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소가 저가 제품을 주로 많이 팔고 있죠. 거기에 어떤 제품들 중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 제품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엄청나게 많은 중국산들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저가 중국산 제품들입니다. 그 제품들은 KC 인증을 받은 제품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바로 수입업자들이 수입을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덧붙여서 파는 겁니다. 그리고 KC 인증을 받는 겁니다. KC 인증이 국가 공인기관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KS 마크는 국가 공인 인증입니다. 하지만 KC는 무슨 연구원. 근데 연구원이 무슨 국가기관처럼 들리시죠? 민간 기관입니다. 민간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이 민간 연구소에 지금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관하겠다라고 발표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커뮤니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직구 규제는 바로 해외 직구로서 그러니까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개개인의 기회를 다 박탈을 하고 무조건 수입업자한테 그걸 수입하게 해서 택갈이라고 표현합니다. ODM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그들의 어떤 저가 제품을 중국산을 사갖고 택갈이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 수입업자들만 배불리게 만드는 정책이다. 그리고 KC 인증업체 배만 불리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알테쉬,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와 쉬인이 지금 엄청난 공습을 해오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그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물건을 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책이 그럼 알테쉬가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 규제 정책을 발표할 때요? 안 그렇습니다. 알테쉬는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알테쉬는 이미 24일이었던가요? 지난 며칠이었죠? 이 발표하는, 그 발표 이전에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규제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입업자들과 해서 KC 인증을 받느냐, 라는 식의 어떤, 프로그램을, 대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통령도 보고를 받지 아니한 정책을 어떻게 알투씨가 알 수가 있을까요? 어찌됐든 이렇게 되자 제가 비유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이게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KC 인증이 붙지 않은 모든 제품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미국의 공인기관이 인증한 그런 제품들, 유럽의 공인기관이 인증한 유럽의 제품들, 일본의 공인기관이 있는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들, 이 모든 제품들 개인이 직구 못합니다. 왜요? 중국산이라고 특정하지 않았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제품에 KC가 붙지 아니한 건 모두 다 규제한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수부대가 보급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급품이요, 못 쓸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방음, 이 헤드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보급품들이, 품질이 낮아서 부대원들이, 이거 어떻게 써? 라고, 한탄을 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업체들을 실제로 그것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들은 입찰에서 다 떨어진 거예요. 왜? 저가 업체 위주로만 낙찰을 시켰으니까요. 그러면 최저가를 낸 업체가 생산해서 이걸 맞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중국산 저가 제품을 들여옵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을 들여와서 KC 인증 받고 그 다음에 보급품으로 나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다른 부품보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보급품 아닙니까? 그러자 부대원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들여서 미국산 제품을 해외 직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자기네들의
생명을 도리어 더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아십니까? 싼 중국산 저가 제품은 공식 입찰 받은 업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보급품으로 들어오고요. 훨씬 더 품질이 좋은 미국산 제품은 또 미국 내에 공인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들은 이 규제에 막혀서 부대원들에게 해외 직구로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흘 만에 철회를 했지요. 그러니까 좀 현장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정책을 내달라는 겁니다. 야당이 무능하다라는 말에 저는 방송 패널로서 뭐가 무능한지 정확하게 대라. 이건 비방이다. 라고 지금까지 2년 동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직구 만 5살 미만 입학 주 52시간 69시간 아니 다 뜻은 좋아요. 이 직구 문제도 뜻이야 좋죠. 하지만 그 과정도 방법도 다 틀렸어요. 실제로 관세청이 사전에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이라든지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관세청도 이번에 기자들이 가능합니까? 했더니 그거 지금 보도로 처음 들어봐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무부처 기관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딱 던져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고, 이게 딱 관료들의 어떤 스타일입니다. 프리젠테이션. 관료들은 이게 옳다 그러면 딱 하고 띄워놓고 끝. 대표적인 게 서울시의 롯데백화점, 명동 롯데백화점 앞에 버스 정류장을 이 번호 위주로 해서 일렬로 나열시킨 그거 며칠 만에 욕 엄청 먹고 사라졌지요.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어떤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건 명동을 이용하는 그런 또 명동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퇴근 시간에 발목을 잡는 것도 엄청난데 이 해외 직구 규제의 발표는 어마어마한 혼돈과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지금 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 굉장히 무게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나섰습니다. 유승민, 나경원 여기에 한동훈까지 동참을 했습니다. 졸속 행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나경원 대표도 있었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혹독하게 비판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조목조목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세훈 시장이 나섰습니다. 오세훈 시장 나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진들은 전화를 걸 수 있다. 바로 정책을 펼치는 국무조정실장과 전화를 할 수 있고 총리와도 전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전화 한 통화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걸 굳이 나서서 이렇게 비판하는 건 처신의 문제가 있다. 이러자 유승민 나서서 오세훈과 설전을 벌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또다시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견 제시가 잘못된 처신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시장이 얘기했듯이 안전과 기업보호, 직구이용자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이 직구, 그러니까 개인이 구입하는 것을 일일이 막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고요. 법률에도 위반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규제 위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어떤 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가능한 것을 아무런 어떤 준비 절차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의견 그리고 소비자들의 불편 이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감안도 없이 그냥 규제 위주로 발표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도 최소한 대 내에서 아주 정교하고 그리고 충분히 소통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엔
그냥 위해하다라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경우의 수, 아까 얘기했지 특수부대원의 보급품 같은 수많은 경우의 수를 무시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것이 얼마나 지금 우리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그러니까 뿌리 있게 안착되어 있는지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었다는 거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김병민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과 사실 가깝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광진, 갑을에서 함께 바로 옆에서 함께 그 선거에 나가기도 하고 친 오세훈 계열로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렇게 얘기했죠. 오세훈 시장이 손해를 본 상황이다. 이번 논쟁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번 직구 논쟁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안이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두 가지의 포지셔닝이 된 거예요. 하나는 친윤, 그러니까 윤 대통령 편이구나. 그게 꼭 나쁜 데라고 전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포지셔닝이 됐고, 두 번째는 오세훈 시장의 원래 이미지,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연배는 상당히 높은데 그 연배 생물학적 나이와 별개로 굉장히 뭐랄까요, 젊다라는 이미지 아직도 갖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 MZ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중도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다가 이번에 직구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현재 MZ세대를 포함한 일부 50대까지의 이 직구가 어떻게 편리하고 어떻게 이들이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사실 현장의 파악이 없었구나. 감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실수를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사실 물론 나경원, 유승민 모두 참전을 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굳이 감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대통령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협의 없었다. 그리고 질책을 합니다. 원래 주례 회동, 즉 한 국무총리와 함께 만나는 그런 일정이 있었는데 취소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제대로 검토도 안 해보고 그리고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질책성 그런 연기, 보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대통령이 거리를 둘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진짜 현안, 정책 미시적인 현안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 직구를 늘 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현장 경험까지 녹여내서 정책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쨌든 오세훈 시장과 함께 대비되는 어떤 포지셔닝이었기 때문에 한동훈은 남는 장사, 오세훈은 밑지는 장사, 이렇게 김병민 광진갑 위원장이 아마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더 지금 정부가 삽질을 했죠. 고령자의 운전과 관련해서 규제를 하려다가 조건부 운전면허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이고 이게 사실 고령자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한 발짝 물러섰지요. 사실 근데 발표할 때와 그 다음에 해명할 때의 그 대상이라든지 과정이 또 말이 바뀝니다. 정부 정책, 물론 일부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내서 사회 문제가 됐던 것 맞습니다. 아까 이 해외 직구 문제와 똑같죠. 해외 직구도 역시 일부 유해한 제품들이 들어왔고 또 특히나 어린이 유아용품에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자의 일부 운전자들이 고령으로 인해서 반응이 늦거나 이런 판단이 늦어지는 그런 일부 사고들이 존재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에 대해서 조건을 걸고 이렇게 된다면 생각해 보세요. 진짜 지금 60대 이상의
이 지방에 가면 아주 젊은 이장들이 90세 이상의 노령자들을 태우고 보건소를 달려가야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생물적 나이 아무런 어떤 문제가 지금 안 돼요. 굉장히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세심하게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대뽀로 관료들의 관료적 마인드로 정책을 발표해서 윤석열 정부에 이렇게 타격을 입히는 일.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뭐 이렇게 기사를 썼대요. 아, 이게 늘공들의 문제다. 뭐 이런 기사를 썼는데 저는 관료들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것, 윤석열 청와대 대통령실이 해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제발 좀 관료들의 휩싸여 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비서실장도 관료. 지금은 비서실장 정진석 국회의원 중진 의원으로 전직 의원으로 지금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꿨지만 그 전에 김태기 이관석 그 총리도 한덕수 모두 다 모피아 출신들입니다. 모두 다 관료 출신들입니다. 모두 다 완전히 무슨 관료들로 휩싸여서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정무적 판단이 미흡했고 정책적인 언어만 맨날 브리핑하듯이 나열했기 때문에 국민들 귀에 이 정부가 뭐 하고 있지? 뭘 아젠다를 하고 있지? 하고 기억에 안 남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제가 2년 동안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정책적 판단 그리고 정치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정책을 펼칠 때 당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주길 진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이화영 변호사 검은 속내 드러냈다. 이화영 무죄가 이재명 무죄, 거꾸로 이재명 무죄가 이화영 무죄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 무죄가 이화영 무죄라는 말은 원래 최후 진술 때 이화영의 최후 진술 때 변호인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화영 재판 마지막 재판 4월 10일자 기사를 보면 김현철 변호사라는 사람이 1심 최후 변론에서 갑작스럽게 이화영의 무죄가 아니라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이재명의 무죄가 이화영의 무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살다 처음 봤습니다. 이재명의 무죄를 이화영 변론하는 사람이 법정에도 없는 그리고 수사도 받지 아니한 이미 기소가 되지 아니한 이재명의 무죄를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이재명의 무죄를 위해서 이화영을 희생시키는 거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화영이 진술 속에 첫 번째 해광 변호사들의 한 대로 나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평화부지사로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했다면 이화영은 이 15년 구형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왜? 아니 조직이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있고 이화영 부지사가 있잖아요. 이 부지사가 독단으로 한 일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재명 지사잖아요. 방북을 할 수 있고 방북을 해서 김정은을 만나서 사진 찍고 봐라! 문재인 대통령도 제대로 못하는 건 내가 한다! 하면서 차기 대통령의 하나의 어떤 그런 시적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화영은 정신 차려서 당시에 6월 10일, 6월 28일 이렇게 검찰에 진술을 시키지도 않은 진술을 스스로 한 것이고요. 자기의 살 길을 도모한 것이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부인이 난리를 치고 갑작스럽게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이 등장을 하고 갑작스럽게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사들이 등장을 해서 이화영의 앞길을 막습니다. 부인까지 마찬가지고요. 이화영은 아마도 거의 10년 이상의 형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요. 보석 신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5월 21일 어제 있었죠. 보석신문은 바로 이화영의 보석을 좀 허가해달라라고 이화영 측이 이화영 변호사가 사실 판사 앞에서 청원을 하는 겁니다. 보석하시오라고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유, 보석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권유하는 것도 아니고요. 보석해 주십시오 라고 사실은 청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고, 이화영이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사실은 지금 이 재판에 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또 지금 시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뭐 공개도 했고요. 죄에 대해서 인정도 했고요. 그러면 증거인멸할 염려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프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좀 풀어주면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이 사실 보석 신문에서 변호사가 취해야 될 행동입니다. 그런데요, 이미 최후 진술에서 이 법정에 있지도 않은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한 이 김현철 변호사 기가 막힙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이재명의 유죄가 이화영의 유죄다. 이화영의 유죄 판결은 이재명의 유죄를 추정하게 한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보석을 해달라. 이렇게 기괴한 보석 신문 요청, 그러니까 보석 요청을 합니다. 역시 이 안에서도 이 재판이 이화영 재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재명 재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판사한테 이렇게 지금 훈시를 하는 거죠. 판사 잘 들어봐. 야, 지금 이번 총선 누가 이겼니? 누가 이겼지? 민주당이 이겼어. 얼만큼 이겼니? 175석이야. 아이고, 그것만이니? 조국당 12석도 포함해야 돼. 어떻게 되니? 진보당 3석까지 다 포함하면 192석이야. 무섭지? 무섭지?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지? 야, 보나마나 지선 때 또 민주당이 이겨. 아유, 다음 해에 열릴 대선 누가 이기지?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야, 이 사람아. 잘 생각해야 돼, 잘. 지금 당신이 이화영의 유죄를 때리면 어떻게 돼? 이재명 유죄가 돼.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 다음에 어떻게 되겠니? 생각을 해봐. 지금 당신의 운명이 걸려 있어. 자, 잘 들어봐. 그러니까 당신이 이화영 유죄 때릴 거면 거기다가 아주 자세하게 유죄 이유서 써야 된다. 크게 다친다. 안 쓰면 큰일 나. 그러니까 자, 이제 정신 번쩍 들었지? 그러니까 이화영 풀어줘야 돼. 보석해주고 그 다음에 선고 길 쫙 늘려갖고 한 몇 년 후에 해. 그 다음에 딱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다 들여다봤더니 무죄네. 그래야 이재명이 무죄가 되고 그래야 이재명이 대통령 바로 되는 거야, 이 사람아. 라는 내용이지요. 제가 좀 패러디해서 SNL 무슨 연기자처럼 연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판사한테. 이화영의 유죄를 때려야 이재명이 이화영을 유죄 때리면 이재명이 유죄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이화영 유죄 때리실 거면 그 안에 세세하게 유죄 이유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 얘기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이화영 변호사가 최후 진술 못지않게 보석신문에서도 이화영의 보석을 지금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화영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최후 진술에서 지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 소중한 이재명 이미 대통령 되는데 판사 나부랭이가 걸림돌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의학스럽게 판사를 옥죄했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최후 진술 때도 기가 막혔는데 보석신문 역시 보석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보석신문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계는 제깍제깍 갑니다. 언제까지요? 일단 6월 7일까지요. 6월 7일에 뭐죠? 이화영
평화부지사 이화영의 첫 번째 1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1심 선고, 지금 이렇게 이화영의 변호인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 선고 날, 그 선고의 판결문에 이재명에게 보고한 것이 정황상 사실로 보인다라는 뉘앙스의 그 판결문에 글이 올라간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찰은 그 즉시 기소를 할 것이고요. 물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기소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주범으로서 이재명을 재판에 넘길 것입니다. 이재명은 그 역대 어떠한 재판보다 이 대북 송금 재판에 정말 명운을 걸었습니다. 지난번에요, 체포동의안과 관련돼서 가결된 이후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갔을 때 재판부에 거의 울먹이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재판관님, 제가 방어를 할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제가 들어가면 방어를 못합니다. 이렇게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천하의 이재명이요. 나와서는 지금 태도를 완전히 바꿨지만, 자, 그때 당시에 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만 그 유창훈 판사라는 자도 여러 가지 혐의 중에 대북 송금만큼은 혐의가 소명된다 라고 썼어요. 혐의가 소명되는 사안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그 기각 결정문 속에서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울먹이면서 그때 탄원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두려운 순간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7월 7일이 되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1심 선고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잇따라서 관련자들의 다 공범이죠. 이 공범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결문에 나오게 된다면 이재명의 운명은 지금 한 1년여, 거의 2년여 계속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번에야말로 더 이상 울먹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작전 명령으로 넘어갑니다. 오래간만에 정치 이슈가 아닌 외교, 안보, 통일 이슈로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통일 이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좀 멀어졌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짧게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트럼프, 바이든, 지금 올해 연말이 되면 누가 또다시 미국을 이끌 것인가가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바이든이 그렇다고 특별히 뭐 훨씬 더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트럼프를 불안해하는 시각으로 보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은 일단 한반도 문제와 관련돼서 예측 가능한 그런 동맹 관계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트럼프는 공언하고 있죠. 주한미군과 관련돼서 제대로 돈 내라. 마치 주한미군의 방위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돈을 한 푼도 안 내는 것처럼 표현하면서 돈을 내라! 라고 얘기하고 돈을 안 내면 우리 철수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만 우리가 상대하면 된다. 대만을 지키면 된다. 일본을 지키면 된다. 한반도는 네가 알아서 해라. 아니면 돈 확실하게 내라. 이런 식의 뭐랄까요. 협상, 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협박을 합니다. 그런 협박이 사실은 굉장히 이 마음에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 어떡하지 하고들 또 생각을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그런 외교 정책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의미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외교안보 최측근 한국 자체 핵무장 고려해야 된다. 와우. 저는 대단한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 개발 담당 부차관보, 바로 트럼프 시절에 이렇게
전략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했다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왜 중요하느냐?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백악관 안보 보좌관으로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트럼프의 첫 번째 아까 그 백악관 안보 보좌관은 볼턴이었죠. 이 볼턴과 관련돼서는 많은 어떤 뭐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이 콜비는 5년 전만 하더라도 한반도의 핵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 자체 핵무장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그 인터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체적으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자, 미국은요, 그러니까 중국을 상대해야 됩니다. 한반도는 우선이 아니에요. 한반도는 나중 얘기예요. 중국을 상대해야 돼요.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대만 해협에 힘에 의한 지금 현상 변경이 일어난다. 즉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우리는 주한미군을 포함해서 한반도를 지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는 스스로 지키세요. 스스로 북한을 상대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핵무장 알아서 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엄청난 사실은 변화이지요. 제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현역 기자로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첫 미국 방문을 해서 돌아온 다음에 당시에 제가 정치부장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오찬을 했습니다. 오찬을 했죠. 그래서 청와대 오찬을 하러 갔을 때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손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질문을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하고 그 회랑 있지 않습니까? 백악관 회랑에서 5분 동안 서로 이야기를 나눴고 그건 이제 전혀 기자들한테 공개를 안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으며 혹시 그때 핵과 관련된 핵 재처리와 관련된 제안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전까지 미국은 우리나라가 핵을 개발할까봐, 핵무장을 할까봐, 우리의 모든 어떤 그런 언론을 전부 다 막았습니다. 어떻게 막았느냐? 어떤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핵과 관련된 발언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고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의 핵시설 있지 않습니까? 원자로의 핵시설에 모든 것에 전부 다 CCTV를 다 달고, 핵과 관련된 그런 이 폐기물들에 대해서 몇 번씩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점검을 하고 이것 모두 다 라이브로 미국에 보고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유는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번 핵을 건드렸거든요. 당시에 제가 나중에 또 밝히겠지만 당시에 참여했던 어떤 과학자들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핵 개발에 대해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핵에 완성된 어떤 핵 무기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 한 발을 내디뎠던 건 맞습니다. 그걸 IAEA가 발견하고 우리는 그때부터 아주 혹독한 규제를 당합니다. 그래서 핵 원자로를 수출해야 되고 핵과 관련된 원전 개발을 우리가 따내야 되는데 핵 재처리와 관련해서 너무나 엄격한 규제를 십수년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를 풀어달라고 사실 우리가 굉장히 요구를 해야 될 시기였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돌아오자마자 그 발표를 하거든요. 그 핵 재처리와 관련돼서 합의를 이뤘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합의를 보셨어요? 그때 제안을 하셨습니까? 했더니 그제서야 박 대통령이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바마와 5분 동안 핵 재처리와 관련된 설득을 했고 오바마가 받아들였다. 조선일보톡과 데일리안톡 양대 매체만 그 당시에 그 오찬 이후에 톱 제목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핵 재처리 회랑에서 타협보다 뭐 이렇게 제목이 나갑니다. 어찌됐든 다시 돌아오면 그 이후에도 사실 우리가 핵무장할까봐 미국은 절대
어떤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차기 정부의 안보 보좌관이 될지도 모를 사람 입에서 한국이 알아서 핵무장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건 지금 한반도 지형이 아주 급박하고 대단히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지도 모른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스스로 핵을 무장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고요. 최소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가장 빠르게 핵무기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을, 그리고 그 스탠바이 해야 될 상황이 있어야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한겨레 신문 기사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한겨레 기사를 갖고 오는 경우가 별로 그렇게 있지 아니하지만, 왜냐하면 한겨레가 너무나 편견에 사로잡힌 어떤 기사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기무겸을 배출한 그런 신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2024년 4월 30일 기사입니다. 한국 전문가 3분의 1이 핵무장을 지지한다. 트럼프 집권하면 더 늘어날 것이다. 미국의 가장 뛰어난 싱크탱크 중에 하나인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한국 전문가들을 서베이해서 발표한 겁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핵무장과 관련돼서 30% 이상이 핵무장을 지지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지금 리포트로 냈다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매년 우리나라 국민에게 핵무장을 할 것이냐, 원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 제가 외교안보연구소에서 낸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한국민의 자체 핵무장 지지 여론 분석이라는 2024년도 1월 달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정상미 지정학연구센터 연구교수가 낸 리포트인데요. 한국인의 핵보유 관련 여론은 2010년도부터 연구기관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70%를 넘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라고 합니다. 즉, 북한의 위협, 한미동맹 확장 억제 관련 인식, 국가 위상, 핵무장 비용 관련 정보, 국내 정치 등의 요인으로 한국인의 핵무장과 관련된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물론 미국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저는 공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한 핵 확장 억제 정책, 즉 한미 간의 핵과 관련돼서 만약에 유사시에 한반도가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이 어떠한 전략 자산으로 우리를 보호할 것인가와 관련된 뚜렷한 그런 플랜들을 내놓겠다라는 게 이제 바이든의 약속이고, 그럼에 따라 이제 외교 안보 2+2 장관 협의라든지 또는 핵과 관련된 나토에 버금가는 그런 그 회의라든지 회의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접근하고 있으나, 바이든이 아닌 또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 우리와 한반도에 대한 어떤 정책을 또다시 비즈니스로 생각할 텐데, 아까 얘기했던 그 안보 보좌관 될 수 있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기사에서 동맹은요 그냥 혈맹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요, 비즈니스예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미국의 역대 어떠한 대통령과 어떠한 그런 그 보좌관과 참모들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동맹을 그저 비즈니스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부와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한반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진짜 해야 된다. 그런 시점이었다. 그러니까 서울에 핵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가 위협을 받아도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정부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트럼프는 절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에 핵이 떨어질 때 우리는 미국의 핵 우산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만약 트럼프가 된다면 우리 스스로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꾸 어떤 분들이 저를 건강을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필요해 봄입니다 라고 이제 걱정해 주셔서 제가 그 글 보고 힘이 났습니다. 아이고! 에너지 넘치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제가 이제 자꾸 이제 피곤해 보이는 어떤 얼굴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해봤습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피곤해 보여서 동시 시청자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또 동시 시청자 여러분들을 오실 수 있도록 더 힘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핵무장 얘기는 사실 지금 너무나 많은 정치 이슈에 묻혀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다 하고 갖고 와 봤어요. 앞으로 다음 주 수요일까지 또 많은 일들이 나올 겁니다. 많은 일들이 이제 우리 앞에 닥칠 거고요. 다음 주 수요일은 바로 그 전날 최혜병 특검법의 표결이 나오는 그 다음 날입니다. 저는 부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뜸 하나 드리면 민주당은요 이 총선 결과 때문에 이 국민의힘이 이탈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자신하고 있지만 거꾸로 민주당에서 출석을 안 할 의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학살된 의원들이 내가 미쳤냐? 이재명 좋으라고 내가 가서 무슨 찬성표를 남겨? 에이 그딴 짓 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제가 취재 결과 알아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아주 눈에 띄는 그런 결과가 또 나올지도 모릅니다. 29일 날 그 결과를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 22일 오늘의 HQ, 오늘의 이종근의 HQ를 여기서 끝마치려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